현물, 선물, 옵션. 다들 투자하시면서 한 번씩 들어보시거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용어들이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왜 알고 계셔야 하냐면요.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은 주식의 해지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주로 기관들이 이런 전략 많이 쓰죠. 또 주식 계좌로 거래 가능한 ETF에서도 일부 비중을 선물이나 옵션을 담아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최소한의 개념 정립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주식하시다 보면 다 들어보셨겠지만 두 마녀의 날, 네 마녀의 날 이런 것들이 다 이 파생 상품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파생 상품에 투자하지 않으신다라고 해도 반드시 알고는 계셔야 하는 겁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요새 많이 하시는 ETF,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분류되는데 ETF에서도 일부 비중을 파생 상품, 특히 이제 콜옵션이 들어가 있는 커버드 콜도 있고 또 뭐 2배, 3배, 그리고 상방하방,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성격 자체가 파생 상품의 성격이 포함된 ETF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증권 계좌로 거래하는 그 상품들도 무조건 파생 상품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ETF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일반 증권 계좌로 거래가 가능하죠. 세금 체계도 주식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현물, 선물, 옵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이 뭡니까? 현재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물건. 현재 살 수 있는 물건. 마트에서 물건을 산다. 현물 거래죠.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를 산다. 개인과 개인 간의 현물 거래죠. 즉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돈만 있으면 바로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이걸 다 현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예요. 현물은 우리가 사고 파는 행위가 대부분이 현물 거래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이 선물과 옵션 이 두 가지 더해서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사과 10kg를 10,000원에 드립니다. 대신 3개월 뒤에 가져가세요. 미리 계약해두니 마음이 든든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거래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 약속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가정하에 이 거래에서 손해본 사람이 누군지는요. 미래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농부는 10kg를 10,000원에 팔았어요. 나중에 정작 3개월 뒤에 가져가라고 하는데 3개월 뒤에 가격이 30,000원이 됐다. 이 농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30,000원에 팔 수 있는 걸 미리 10,000원에 팔았으니까. 이분은 뭐 구매자로 보이죠? 이분은 지금 10kg를 10,000원에 샀습니다. 여기 계약서 썼어요. 아이구야. 3개월 뒤에 10,000원짜리 사과가 5,000원이 돼버렸네. 그때는 이분이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 이 사람을 사과 농장을 하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할게요. 결국 선물, 미리 계약을 하는 이런 식의 계약에서는요. 매도인은 가격이 하락해야 이득인 거고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매수인은 미래 가격이 상승할 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거래할 때도 똑같죠. 보통 3개월이잖아요. 계약을 하고 잔금일까지 2개월에 3개월. 매도인 입장에서 처음에 계약금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 아파트를 10억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만 3개월 뒤에 시세가 8억이 된다라면 그때는 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죠. 기회비용상 이득이지만 이분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야. 매수인이야. 지금 10억에 계약했네. 3개월 있다 보니까 시세가 벌써 12억으로 올랐네. 잔금 시점에. 벌써 이득이죠. 이게 현물에서는 실제 재화와 물건이 오가는데 선물 거래는 이 만화처럼 계약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약서만. 권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과가 없는데 사과를 줄 수는 없잖아요. 사과는 3개월 뒤에 수확해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 거래창을 보시게 되면요. 주식은 뭐라고 돼 있어요? buy, sell 이렇게 돼 있죠. 현물 거래는 다 그렇죠. 근데 여긴 용어가 좀 다릅니다. 롱은 뭐예요?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이득을 보는 게 롱이라고 했죠. 아까 사과를 사간 사람. 사과를 살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하고 간 그 여성분. 그분이 롱이겠죠. 숏은 누구예요? 지금은 비싸게 계약 체결했지만 나중에 가격이 내리면 이득을 보는 사람. 그 농부겠죠.
그러니까 숏을 들어간다는 건 내가 농부가 된다라는 거고요. 롱을 들어간다는 건 내가 소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든 코인이든 현물 거래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야지만 이득을 보는 요 소비자 포지션, 요 하나의 포지션만 취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비자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을 만들어서 파는 주체가 회사잖아요. 코인을 채굴 해서 매도하는 포지션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종목을, 그 코인을 살지 말지 결정하는 거. 우리는 그래서 그 포지션만 취할 수 있는 거, 현물에서는. 그런데 선물에서는 내가 농부가 될 수도 있고 사과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게 국내 거래소에서는 롱이 아니라 매수로 되어 있고 숏이 아니라 매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주식 거래창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 거래창의 컨트롤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별도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디까지나 개념 정리의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물, 물건이 오르면 이익,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 왜냐하면 나는 소비자니까. 현물은 이렇게 정리. 자, 선물. 우리가 판매자가 되면 나중에 가격이 내리면 이익일 거고 우리가 구매자가 된다라면 나중에 가격이 올랐을 때 이익일 거다. 이걸 이 매매창에서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지는 다시 찍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현물과 선물의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옵션만 아시면 됩니다. 사실 옵션을 ETF가 아니라 직접 투자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흥미삼아, 재미삼아 시청해 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옵션. 옵션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선택이라는 뜻이죠. 그럼 무엇에 대한 선택이냐?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드리면 되겠지요. 자, 옵션은 포지션이 콜매수, 풋매수, 콜매도, 풋매도. 자, 현물은 내가 매수인만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물은 내가 매도인도 되고 매수인도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옵션은 매수인과 매도인만으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콜매수.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산 매수자. 쉽게 말해서 해당 가격에 살 권리를 산 사람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할 때 살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살 권리. 계약금을 넣은 매수인에게 있는 거죠. 매수자한테 있는 거죠. 근데 계약금과 잔금일 사이에 몇 개월가량 텀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동안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다. 그럼 매수인한테는 무조건 이득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가 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 5억이 아니라 4억에 금매로 나온 아파트가 있으면 그거 잡아야죠. 5억짜리 아파트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금은 10% 5천만 원을 포기하고서라도 1억을 택해야죠. 계약서 썼는데 계약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 포기해야 되죠. 그래도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니까 손실은 계약금 이상으로는 발생될 수 없다. 대신 가격이 올랐을 때 무제한 이득이 가능하다.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누군가가 제한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콜매수는 이익이 날 때 무제한으로 날 수 있지만 손실은 제한적이다. 콜매수는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자,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도 있겠죠. 그래야 거래가 성립이 되니까. 매도 누굴까요? 집주인이죠. 계약금을 받은 집주인. 콜매도는 다른 말로 해당 가격에 살 권리를 판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계약금을 납입하면 몇 달 뒤에 이 아파트를, 3달 뒤죠. 3달 뒤에 이 아파트를 5억에 넘겨주겠다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근데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어요. 매도인, 집을 파는 사람은 현 시점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3달 전에 5억에 넘겼으니까 5억의 손실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로는 기회비용이겠지만, 기회비용 상해 손실이겠지만 옵션에서는 실제로 5억만큼의 손실을 내가 추가로 납입을 해야 돼요. 자, 오케이. 아파트가 오르면 손해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그러면 아파트가 내렸어. 4억이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4억이면 상대는,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 집을 5억에 살 필요가 없죠. 최초 5천만 원을 포기하고 4억짜리를 사겠죠. 그러면 이때 매도인은 이 5천만 원을 아무것도 안 하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집을 산 사람은 아파트가 올라야 이득. 집을 판 사람은 아파트가 내려야 이득. 3번. 풋매수입니다. 하락에 대비해 하방 보장 보험을 가입한 사람. 가로치고 매도권. 자,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정상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사회에서 이런 식의 이상한 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이 풋매수와 가장 흡사한 거는요. 부동산으로 설명하자면 주택연금 아시죠? 내 부동산을 맡겨두고 그 부동산의
현재 가치에 따라서 연금을 받는 거 주택연금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했다고 쳐봅시다. 이 경우에 몇 년 뒤에 집값이 예를 들어 3억으로 폭락을 했다고 쳐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받는 연금 수령액은요, 안 줄어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집값이 3억으로 폭락한 게 아니라 20억으로 폭등했다. 그럼 그냥 그 연금 해제해버리면 돼요. 해제는 아니고 해지겠죠? 해지해버리면 됩니다. 결국 이 품매수는요, 내릴수록 이득인 거예요. 그럼 만약 올랐어. 이 계약을 체결하기 싫어. 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5억에 팔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해도 5천만 원 프리미엄, 5천만 원 계약금 그냥 줘버리고 10억에 팔는 게 훨씬 이득이죠. 품매수도 물건의 가격이 주가든 부동산이든 내려야 이득이다. 마지막 품매도 수수료를 받고 하락을 방어해 주기로 약속한 인수가. 자, 이건 또 뭔 말이야. 이거 AI 같은 데서 검색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해당 가격에 팔 권리를 판 사람이라고 나와요. 해당 가격에 팔 권리를 판 사람.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강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자, 이거는요.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환매 조건부 분양이라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이런 거 이렇게 파는 거 하나 있는데 부동산 미분양 침체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위치가 그리 좋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이런 단지들은요, 분양할 때 어떻게 파냐면 품매도 조건을 걸어요. 어떻게 거냐면 지금 5억에 분양을 받으세요. 일단 지금 5억 내세요. 근데 3년 뒤에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내리면 다시 5억에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보장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라고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해야 되는 이제 시행사가 되는 겁니다. 3년 뒤에 네가 원하면 그 아파트를 내가 무조건 5억 원에 사줄게. 근데 그 시점에 시세가 2억으로 떨어지면 손해죠. 시세 2억짜리 아파트를 시행사가 5억 원에 다시 떠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아파트가 8억이 됐어.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 이름으로 일단 등기가 되어 있는 그거를 나한테 5억에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시행사에 다시 5억에 넘겨요? 그냥 시행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8억에 팔아버리죠. 시세가 8억까지 올랐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시행사, 여기서 나라고 되어 있는 건 시행사입니다. 시행사는 가만히 앉아서 처음에 받은 계약금 5천만 원을 챙깁니다. 이 주식에서는, 옵션에서는 계약금이 아니라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얘도 시행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돼요. 올라야지 수분양자들이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나는 그 취소로 인한 계약금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콜매도 그리고 품매도 이 두 개의 매도 포지션은요.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예요. 매도. 근데 이 두 가지 매도 포지션의 특징, 공통점은요. 둘 다 집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을 다 날려야 된다. 집값이 얼마까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집값에 상한선이 있나요? 결국 손실이 무제한이 될 수 있다. 품매도도 그렇죠. 아파트가 5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다. 근데 상대방은 5억에 사가라고 요구한다.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제한이 있나요? 없죠. 결국 이 콜매도, 품매도 두 가지 포지션은요. 손실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1억을 가지고 매매를 해도 손실은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상품이죠. 위에 있는 두 가지 포지션은 반대예요. 이거는 아파트를 샀대. 3년 뒤 아파트가 얼마까지 오를 수 있어요? 제한이 없죠. 여기는 무제한 이익인 거예요. 근데 손실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돼. 한정된 손실로 끝난다라는 거죠. 품매수도 그래요. 아파트가 얼마까지 내리든 나는 내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이 포지션도. 하지만 손실 날 때는 권리를 포기하고 해당 보험에 대한 위약금만 내면 되겠죠. 손실은 제한적이다.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 상단 두 개의 포지션은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이론상 수익도 무제한으로 갈 수 있는데 수익이 무한대인 포지션만 있으면 안 되는 걸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파생상품의 기본 원리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100억을 벌면 반대쪽에 누군가는 100억을 내야 돼요. 토해야 돼요. 위에 있는 두 개의 포지션이 수익이 무한대라면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포지션은 손실이 무한대여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원금이 1650배,
5050배, 499배. 예, 수익의 제한이 아예 없다니까요. 이건 이제 위에 두 개, 요 콜매수와 풋매수를 잡았을 때 수익의 제한이 없는 건데, 반대의 상황도 있겠죠. 이런 상황. 옵션 매도 포지션 파산. 옵션 매도. 그러니까 이 매도 포지션 잡다가 아예 뭐 투자 회사들이 공중분해가 돼버리죠.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매도 포지션으로 쓰러진 회사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왜 자꾸 기관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이걸 가지고 ETF를 만들고 이럴까? 승률이 아주 높아요. CME 발표에 따르면 손실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매도 포지션의 승률이 80%라고 보고요. 수익이 무한대로 갈 수 있는 매수 포지션은 승률을 20%로밖에 안 봅니다. 자, 변동성의 거품. 결국 투자자들이 자금을 예치하고 뭐 증권사나 투자회사들이 돈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면서 뭐 배당이나 분배를 해주기 위해서는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이제 설명에 써있듯이 불도저 앞에서 동전 줍기. 평소에는 동전을 높은 확률로 계속 주울 수 있지만, 즉 승률은 높지만 대피 타이밍 한번 딱 놓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따박따박 돈은 들어오는데 내가 베팅한 것과 반대로 가면 원금은 다 녹아 없어지고 여기에 추가로 추가 입금까지 해야 돼요. 추가 입금을 못하죠. 그러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바쁜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용어 설명하고 여러분들 어려워서 이거 하지도 않으실 옵션을 왜 이렇게 열과성을 다해서 교육하려고 할까요? 속지 말라고. 증권사에 속지 말라고. 유행 따라가지 말라고. 자, 2013년 한맥 사태 2분 만에 460억 날리고 파산. 이건 이제 압구정 미꾸라지 사건인데, 양매도. 몇 년 동안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었으니 프리미엄 따먹는 이 양매도 상품이 계속 나왔는데 2018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사람들 다 죽었죠. 뭐 요새 가장 인기 있는 ETF 커버드 콜, 그것도 콜매도예요. 주식과 주식 현물이랑 콜매도가 상호 반대 포지션이죠. 주식은 올라야 이득, 콜매도는 내려야 이득. 상품 설계가 주식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초과하는 무제한 손실은 있을 수는 없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커버드 콜도 원금 자체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빵원이 될 수 있어요. 이론상.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이제 옵션으로 이득을 보니까 한 2, 3% 정도 방어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주식에서는 반토막이니까 50% 손실이니까 이거 실제로는 하방이 주식이랑 똑같이 열려 있는 거야. 하방은 주식이랑 똑같이 열려 있어. 이렇게 열려 있어. 근데 상방은 막혀 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여기 막아놨어요. 이렇게 한번 꼬꾸라진 주식이 여기까지 다시 올랐다고 칩시다. 애초에 최초 진입은 여기서 했어. 한 50% 내렸다가 50% 올라왔다 칩시다. 그 원금이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ETF는 이게 원금 보존이 안 돼요. ETF의 상품의 구조가 주식처럼 가치평가를 매일매일 장마감 시점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100만원어치 사놨다고 칩시다. 100만원어치. 100만원어치 샀어. 근데 50%가 폭락했네? 50%. 50만원 되겠죠. 그럼 여기서 50%가 오른다고 해도요. 50%가 오른다고 해도 50만원에 50%니까 얼마예요? 75만원 되는 거예요. 내 100만원은 이제 75만원 되어 있는 거야.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요새야 이렇게 코스피가 이제 요 구간, 요새야 이렇게 올랐지만, 보세요, 이거 지금. 이 구간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럼 이런 구간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주가가 오르든 말든 내 원금은 매일매일 서서히 녹는 거예요. 거기다가 운용수수료도 매일매일 나오죠, ETF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래할 때만 나오는데.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무슨 투자해야 돼요? 투자 자산의 대부분은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현물에 담아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를 10%든 20%든 아주 일부를 해지용으로 선물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선물의 장점은 ETF처럼 박스권에서 죽을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코인 선물을 한다. 현재 62,000불이다. 10년 뒤에도 65,000불이다. 그럼 내 원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10년 동안 오르내림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도 있었을 거고, 내려갔다가 올라갔을 때도 있을 거고. 상관없다고. 그냥 마지막 가격만 내 들어간 가격이랑 똑같으면은 손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숏을 사든 롱을 사시든 다 그냥 똑같아요. 물론 오르거나 내리면 그 상승 하락분만큼 그건 다 내 수익으로 챙겨오는 거고요. 이걸 ETF나 옵션으로 하잖아? 10년 동안 벌써 원금 다 녹았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추가 입금해야 돼요. 추가 입금 못하면 파산이에요. 커버드 콜이다 뭐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절대 그거 안전한 ETF 아니고, 안전한 상품 아니고, 유명 투자회사 JP모건에서 나왔다.
그렇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런 책임도 안 져요, 어차피. 수많은 역사적인 사례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F보다 차라리 배율이 낮은 선물이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물 중에서도 굳이 둘 중에서 하나 따지자면 숏 말고 롱 포지션이 훨씬 안전하다고 보고요. 감당 못할 고배율만 아니라면. 나스닥은요.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 100 선물은 출범 이후로 연평균 15%씩 성장을 했습니다. 코인 선물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하면은 14년간 연평균 100%씩 상승을 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니까. 왜 합성을 해야 되냐? 포트폴리오를 짤 때 선물과 주식을 합성을 해야 된다. 선물은 레버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섞으면 남들 주식으로 10억 벌 때 선물을 조금 섞어주면 20억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나스닥 선물만 해도 뭐 30배율이죠, 거의. 코스피 선물도 뭐 5.3배 정도 되고, 코인 선물은 아예 150배도 되죠. 하라는 게 아니라 롱 포지션을 섞으면 수익일 때 이 파랑선이 주황선보다 더 위에가 있죠. 숏 포지션을 섞으면 어떻게 될까? 선물 숏 포지션을 섞으면 숏 포지션이 매도입니다. 숏 포지션을 섞으면 이만큼 잃어야 되는 걸 이 정도 손실로 커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롱을 섞으면 올랐을 때 수익이 최대화가 되는 거고요. 숏을 섞으면 내렸을 때 손실이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투자금이 막 1000억이 되고 막 조 단위가 되고 이러면 주식에, 채권에, ETF에, 선물에, 옵션 이거 다 섞어놔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큰 이익보다는 큰 손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합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비중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거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실 테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감히 결론을 내드리자면 개별 코인이나 개별 주식을 하십시오. ETF를 꼭 하신다라면 구조가 간단한 그냥 주가지수 추종하는 QQQ, 뭐 슈드 이런 상품 사시고 포트폴리오에는 반드시 저배율 선물 조금씩이라도 섞어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자, 이 영상 하나면 현물 선물 ETF 옵션까지 존재하는 금융상품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 배우신 거고요. 이거를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계좌를 만들고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또 수익이 났을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추가 강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해 안 되시면 딱 한 번만 더 반복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해 안 되신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영상 재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괴자였습니다.